나한텐 인색, 동생한텐 수십만 원. 이중 남편 30년 참았다 이혼. 짠돌이 남편 충격 민낯.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은희는 현관문을 열며 남편 상철에게 말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래, 나도 금방 올라갈게.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런데 분명 상철이 금방 올라온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또? 은희는 한숨을 쉬며 1층으로 내려가니 역시나 상철은 아파트 입구 편의점 앞 무료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아니, 당신 뭐 해요? 장바구니는? 커피. 한 잔 뽑아가려고. 공짜잖아. 당신 것도 뽑아줄까? 됐어요. 빨리 올라와요. 아이스크림. 녹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트 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상철은 공짜 커피를 챙기느라 시간을 지체했다. 집에 올라온 상철은 양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이거 봐, 2잔. 뽑았어. 하나는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잖아. 은희는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았다. 점심 먹고 그냥 둔 것들이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때였다. 야. 뒤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돌아보기도 전에 상철이 수도꼭지 물줄기를 반으로 줄였다. 물 좀 아껴 써. 설거지하는데 이 정도 물도 못 써요? 이 정도? 조금만. 줄여도 한 달에 몇천 원은 아끼는 거라고.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설거지 스펀지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올 건데 같이 갈래? 백화점? 뭐하러? 겨울 코트 좀 보려고. 당신 것도 하나 사야 하지 않아? 작년에 산 거 소매 다 달았잖아. 에이, 그거 한 번 더 입어. 아직 멀쩡한데. 뭘 점심이나 집에서 먹고 가자. 밖에서 먹으면 2사람 먹는데 2만 원은 나가잖아.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 혼자 갈래요. 그래? 그럼 나는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 며칠 후 상철의 남동생 가족이 서울에 올라온다는 연락이 왔다. 여보, 우리 상온에 저녁 어디서 먹을까? 상철이 물었다. 은희는 속으로 또 집에서 먹자고 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한우집 예약할게. 거기 한우 정말 좋대 뭐. 은희는 귀를 의심했다. 자기들 점심값 2만 원 아끼자던 사람이 갑자기 청담동 한우집? 거기 비싸지 않아? 에이, 동생이 먼 데서 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예약 당일 상철은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정성껏 빗었다. 청담동 한우집에서 1인분에 5만 원 넘는 고기를 상철은 서슴없이 주문했다. 자, 상호야, 재수 씨도 많이 드세요. 조카들도 실컷 먹어. 상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기를 구워주었다. 평소 은희와 외식할 때는 고기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형님,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 가족인데.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계산을 하는데 35만 원이 나왔다. 상철은 카드를 흔쾌히 내밀었다. 형님,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형이 사는 거야. 은희는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우리 둘 외식할 땐 매번 집밥 먹자고 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35만 원이나 쓰잖아요. 동생이 오는데 당연히 잘 대접해야지. 그게 형의 도리 아냐? 그럼 나는 당신 아내인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야, 너는 매일 보는 사이잖아. 동생은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똑같아?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여보, 우리 오늘 예술의전당 가는 거 있지? 상철이 물었다. 딸아이가 클래식 공연 티켓을 선물해 준 것이었다. 네, 3시 공연이에요. 2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해요. 예술의전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아직 시작 전이라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오. 여기 좋네. 상철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공공장소잖아.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야, 은희야. 왜요? 저 사람들 저렇게 비싼 악기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벌겠다. 특히 저 첼로. 저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 몇 천만 원 한 대.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가 어때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지휘자가 등장하고 첫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었다. 따따따단.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은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야, 이거 그 유명한 거 아냐? 상철이 큰 소리로 말했다. 쉿. 주변 사람들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운명 교향곡. 내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여보,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은희가 상철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따따따단.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하하. 상철이 흥얼거리며 지휘하는 흉내를 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공연 중에는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네네. 상철은 대충 대답했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입을 열었다. 근데 말이야. 저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 손가락 빠르기 좀 봐.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손님. 이번에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보, 나가요. 우리 나가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다. 공연장을 나오면서 상철이 투덜거렸다. 뭐, 내가 감상을 표현한 건데 왜 내쫓아? 당신은 정말 은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식당에 가서도 문제였다. 사장님, 여기 물이 미지근한데요. 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차가운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반찬 좀 더 주세요. 김치가 너무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 깍두기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직접. 맛이 좀 이상한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레시피대로. 아니야, 나도 김치 담가봐서 아는데 이건 설탕이 과해요. 다음부터는 좀 줄이세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왜 저래? 식당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 처음 봐.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은희는 점원에게 조용히 사과했다. 죄송해요. 남편이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원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차에 타서 상철이 말했다.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해줬으니까 저 집도 다음에는 김치 맛있게 담글 거야. 내가 도움 준 거지. 당신은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남지 않았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어딜 가든 사람들한테 눈총 받고 직원들한테 찍히고. 나는 당신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 당신이에요. 상철은 입을 다물었다. 은희가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은희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상철을 만났다. 그때 상철은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멋있었다. 첫 데이트 때 상철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나왔다. 손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은희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말하던 상철의 미소가 떠올랐다. 연애할 때는 몰랐다 하니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상철이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도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을 가자고 할 때도 소박한 게 좋다고 생각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그랬다. 은희야, 예식장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작은 곳에서 조촐하게 하자. 신혼여행은 제주도 어때? 해외는 너무 비싸. 그때도 은희는 검소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다. 결혼 후 신혼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에어컨 켜지 마. 선풍기면 돼. 전기장판 온도 낮춰. 전기세 많이 나와. 샤워는 10분 안에 끝내. 가스비 아껴야지. 처음에는 참았다 하니 참는다는 생각도 안 했다. 그냥 그러려니 했다. 처사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은희야.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 집에서 내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은희유. 어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셨다.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은희를 돌봐주셨다. 어머니는 낮에는 아기를 보고 밤에는 은희를 간호하고 틈틈이 집안일까지 하셨다. 엄마 미안해요. 산후조리원 갔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뭐 어머니. 손은 한 달 만에 거칠어졌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다. 은희야, 애들 학원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냐?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만 보내는데요. 그것도 비싼 거 아냐? 인터넷 강의 들으면 안 돼? 애들이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좋대요. 친구. 공부가 중요하지. 친구가 뭐가 중요해. 결국 딸아이는 학원을 그만뒀다. 아이는 점점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었다.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희는 몰래 자기 용돈을 모아서 딸을 학원에 보냈다. 상철이 모르게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나 축구화 사주세요. 축구화? 운동화 있잖아. 친구들은 다 축구화 신는데 그거지 뭐. 공만 차면 되는데 신발이 뭐가 중요해.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또 몰래 축구화를 사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아빠한테는 비밀이죠? 응, 우리끼리 비밀. 아이들도 알았다.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에게만 말해야 한다는 걸. 그렇게 아이들은 자랐다. 젊었을 때 옷도 좀 사입고 친구들과 차도 한잔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철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 친구들이랑 카페? 집에서 커피 타 먹으면 되지. 미용실? 동네 미용실이면 되잖아. 왜 강남까지 가? 은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다. 그저 상철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고 은희는 10년 된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은희야, 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남편은 잘 있어? 응, 잘 있어. 거짓말이었다. 은희는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도 잘 있지 않았다. 아니,
상철은 잘 있었다. 문제가 있는 건 은희였다. 자신은 초라했다. 낡은 옷, 관리하지 못한 머리, 생기 없는 얼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다. 딸은 대학 2학년, 아들은 대학 1학년.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그제야 은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철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일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철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법적으로는 남편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 사랑했던 적이 있기는 한 걸까? 은희는 자문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은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은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고요? 네. 은희는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입니다. 자녀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요? 내 남편이 너무 인색하고 공공장소에서 창피를 주고 저한테만 박하게 대하고. 은희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 외식을 꺼리는 일, 시댁 식구들에게만 후하게 대하는 일,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은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에서 보기에는 성격 차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도나 폭력, 유기, 악의적, 유기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아니면 법원은 쉽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30년이나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은희는 멍해졌다. 그럼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협의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면요. 남편이 동의할 리 없어요. 그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혹시 부부 상담 같은 것은 받아보셨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글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죠. 30년 동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변할 리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재판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빨라도 1년, 길면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을 해도 이길 보장이 없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집에 돌아오니 상철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나라가 망하겠어. 상철이 혼자 중얼거렸다. 은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그날 밤은 말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등산 갈까? 상철이 물었다. 당신, 나 할 말 있어요. 응? 뭔데? 우리 이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상철은 멍하니 은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야, 정신 나갔어?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30년? 그럼 왜 이제 와서 이제라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을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랑 안 맞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맞다고? 30년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안 맞다고? 30년을 참고 산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요? 어딜 가든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고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 이혼까지 그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는 돈 한 푼 쓰기 싫어하면서 동생이랑 여동생한테는 수십만 원씩 쓰잖아요. 그건 가족이니까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학원비 아깝다고, 축구화 살 필요 없다고 얼마나 아이들이 속상해했는지 알아요? 그건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돈 아까워서였죠. 은희는 30년 동안 사귄 말들을 쏟아냈다. 당신은 한 번도 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냥 당신 편한 대로만 살았어요. 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산 거죠. 상철이 입을 열었다. 좋아. 이혼하자고? 절대 안 해 뭐.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왜요? 왜긴. 왜야 30년을 산 부부가 이혼을 해. 말도 안 돼.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다 컸어요. 다 컸어도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아. 30년 동안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는 어떡하고요. 야. 상철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당신이 법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동의 안 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은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재판을 준비해야겠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그렇게 오래요. 네, 그리고 이은희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은희의 눈빛은 단호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은희는 30년 동안의 일들을 정리했다. 상철이 했던 말들, 행동들,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들. 변호사는 그것들을 법적 언어로 바꾸었다. 배우자가 지나치게 인색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으로 원고가 사회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관대하나 원고에게는 박하게 대하여 차별을 하였으며 드디어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 조정실. 은희와 상철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이은희 씨 측에서 이혼을 원하고 계시고 김상철 씨 측에서는 반대하고 계시네요. 네, 김상철 씨, 왜 이혼을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3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두 아이도 있고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은희 씨는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은희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남편은 지나치게 인색하고 저에게만 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창피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철 씨, 부인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검소하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검소한 게 아니라 인색한 거예요. 은희가 끼어들었다. 저는 30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초라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건 당신이 예민한 거잖아.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시댁 식구들 만날 때는 수십만 원씩 쓰면서 나랑 외식할 때는 2만 원도 아까워했잖아요. 그건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우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진정하세요. 두 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조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조정은 결렬되었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첫 재판 기일 은희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판사가 입정했다. 제1회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진술해 주십시오. 은희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 이은희는 피고 김상철과 1994년 결혼하여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인색함과 무례한 행동, 그리고 원고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철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피고는 3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인색함은 단지 검소한 생활 태도일 뿐이며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사가 은희를 바라보았다. 원고 본인,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남편과 단둘이서 외식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집밥을 먹자고 했고 외식을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곳만 골랐습니다.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은희는 목이 메었다. 문제는 남편의 동생이나 여동생 가족이 오면 수십만 원씩 쓰면서 고급 식당에 가는 겁니다. 저에게만 인색한 거예요. 피고,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상철이 일어섰다. 형님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을 잘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와는 매일 보는 사이인데 그게 왜 차별입니까? 매일 본다고 차별해도 말씀입니까? 은희가 소리쳤다. 판사가 다시 손을 들었다. 원고, 진정하십시오. 계속 진술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소란을 피웁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원고의 과장입니다. 상철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피고는 다소 목소리가 큰 편일 뿐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운 적은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은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퇴장당한 증거, 도서관에서 경고받은 증거, 식당에서 컴플레인을 건 기록들. 하지만 상철 측 변호사는 모두 반박했다. 이는 모두 사소한 일상의 마찰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 이혼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가 이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 은희의 친구가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은 원고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습니까?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원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네, 은희는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미용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에 있습니다. 상철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의 진술은 전문 증거이며
피고에게 불리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판단했다. 이의 기각 증인은 원고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원고의 생활상을 진술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은희는 친구들 모임에 나올 때마다 남편 눈치를 봤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다른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즐기는데 은희만 항상 조마조마해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여름에 친구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은희만 못 갔어요. 남편이 돈 아깝다고 반대했대요. 2박 3일에 3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은희는 그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생각났다.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사진을 보냈고 은희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상철의 남동생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 형입니다. 형인 피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을 항상 잘 챙겨주시고 조카들도 예뻐하시고 형수인 원고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수님과도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형이 형수님을 많이 배려하시더라고요. 은희는 웃음이 나왔다. 배려? 명절 때 설거지는 다 자기가 했는데 재판은 길어졌다. 3달, 6달, 9달. 은희는 지쳐갔다. 법정에 설 때마다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 꺼내야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철과 그의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찮은 일로 치부했다. 원고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모든 부부가 겪는 일상적인 마찰입니다. 원고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입니다. 은희는 법정을 나올 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변호사는 은희를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습니다. 마침내 결심 기일이 잡혔다.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 이은희와 피고 김상철은 이혼한다. 은희는 귀를 의심했다. 이혼이 인정된 거예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승소하셨어요.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다. 이유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피고의 지나친 인색함과 원고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 누적되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형제자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원고에게만 인색하게 대한 점 그리고 원고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원고의 자존감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하는 바이다. 30년 드디어 끝났다. 법정을 나서면서 은희는 상철을 마주쳤다. 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은희 씨,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소. 상철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어갔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 한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이혼 후 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 딸이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았어.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아들도 말했다. 은희는 혼자 살 집을 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 강아지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보호소에서 작은 푸드를 데려왔다. 이름은 보리라고 지었다. 보리야, 이제
우리 둘이 살자. 보리는 은희의 손을 하치며 꼬리를 흔들었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보리가 반겨주었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밤에는 보리를 안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이게 자유구나. 은희는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쓸쓸함. 저녁을 혼자 먹을 때, 텔레비전을 혼자 볼 때, 주말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뭔가 허전해. 은희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가 이혼을 선택한 거잖아.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야? 어느 토요일 은희는 등산을 가기로 했다. 예전에 상철과 자주 가던 동네 뒷산이었다. 혼자 산을 오르는데 옆에서 부부가 함께 오르고 있었다. 여보, 천천히 가요. 숨차죠? 괜찮아. 당신도 천천히 와.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상철과 함께 등산을 갔을 때가 생각났다. 야, 빨리 안 와. 왜 이렇게 느려? 상철은 항상 혼자 앞서갔다. 은희가 숨이 차서 쉬어가자고 해도 상철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 저 사람들처럼 배려해 준 적이 없었지.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산을 올랐다. 정상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다. 혼자 옆 벤치에는 부부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여보, 이거 먹어봐. 내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맛있어. 오, 진짜 맛있네. 당신 솜씨가 늘었어. 은희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었다. 혼자 먹는 김밥은 왠지 맛이 없었다. 하산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보리가 반겨주었다. 보리야, 엄마 왔어. 보리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은희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며칠 후 은희는 독감에 걸렸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엄마,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내일은 괜찮을까? 응, 괜찮아. 엄마 혼자 갈게.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독감에 걸린 것 같은데 병원에. 엄마, 저 지금 친구들이랑 MT 와 있어요. 내일 모레에 들어가는데 보건소 가보시면 안 돼요? 거기 독감 무료 검사해 준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보건소. 은희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보건소는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67번 이은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어디가 아프세요? 독감 증상 같아요. 고열하고 온몸이 아파요.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검사 결과 A형 독감이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푹 쉬시고요. 내 은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보건소를 나왔다.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났다. 상철이었다면 상철은 짠돌이였지만 은희가 아플 때만큼은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빨리 가서 검사받아. 왜 이렇게 꾸물거려?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차를 몰아 큰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의사가 뭐래? 많이 아파? 진료가 끝나면 약국에 들러서 약을 사주었다. 이거 제대로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더 심해져. 집에 와서는 죽을 끓여주기도 했다. 맛은 없었지만 먹어. 아플 때는 죽 먹어야 낫는다고. 은희는 그때의 상철이 생각났다.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옆에 있긴 했구나. 집에 도착해서 약을 먹고 누웠다. 보리가 옆에 와서 누웠다. 보리야, 엄마가 많이 아파. 보리는 은희의 손을 하찼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져서 은희는 친구를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야,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표정이 안 좋은데?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나 요즘 이상해. 왜?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상철이가 생각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생각하다가 가끔은 좋았던 점도 생각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줬어. 퉁명스럽게 대하긴 했지만, 그리고 밤늦게 퇴근해도 항상 집에는 왔어. 바람 피운 적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 아냐? 맞아, 당연한 건데 왜 그게 그립지? 친구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그건 외로워서 그래.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니까. 나도 알아. 근데 통제가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 응, 그리고 은희야, 너 지금 상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야. 친구의 말이 맞았다. 은희가 그리워하는 건 상철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누군가였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보는데 옆에서 노부부가 장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이 두부 살까? 응, 사.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해줘. 알았어. 그럼 파도 사야겠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카트를 밀었다. 자신의 카트에는 1인분 반찬들만 담겨 있었다. 나도 언젠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다시는 결혼 안 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혼자보리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가 보였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여보, 춥지 않아? 괜찮아. 당신이랑 있으면 안 추워. 은희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나는 왜 자꾸 부부들만 보이는 거야?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보리가 옆에 누웠다. 보리야,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보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천장을 바라보며 은희는 생각했다.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이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혼했다. 자유를 원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30년 전 상철과 처음 만났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는 온통 캐럴과 트리로 가득했다. 은희는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예전 같았으면 상철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못 샀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거 예쁘네. 코트를 하나 집어들었다. 가격표를 봤다. 38만 원.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내려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입어볼게요. 코트를 입어봤다. 잘 어울렸다. 구매하시겠어요? 네, 살게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은희는 뿌듯했다.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어. 하지만 집에 돌아와 코트를 걸어두니 갑자기 허전했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지? 예전 같았으면 상철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상철은 뭐라고 했을까? 38만 원이나 주고 코트를 샀어? 미쳤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은희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응, 괜찮아. 재밌게 보내.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은희는 혼자 남았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은희는 보리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은희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상철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상철도 혼자 있을까? 아니면 동생네 집에 갔을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상철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들이 떠올랐다. 첫 크리스마스 상철은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은희야,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만 받아줘. 은희는 그 반지를 끼고 기뻐했다. 결혼 후 첫 크리스마스 상철은 케이크를 사왔다. 야, 케이크 비싸더라.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샀어. 케이크는 작았지만 둘이서 나눠 먹기엔 충분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의 크리스마스들. 상철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사주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다. 아빠, 고마워요. 그래, 착하게 커라. 은희는 눈물이 났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30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상철이 아기를 안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의 돌잔치, 생일, 입학식, 졸업식. 은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울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은희는 집에 혼자 있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눈이 쌓인 공원을 걷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혼자였다. 은희는 그 노인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도 저렇게 늙어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마트에 들렀다. 저녁거리를 사려고. 마트는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은희는 혼자 카트를 밀며 장을 봤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노부부가 있었다. 여보, 이거 안 사도 되는 거 아냐? 아니야, 손주들 오는데 이 정도는 사야지. 그래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냐? 괜찮아,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거잖아. 은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나도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누구랑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눌까?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을 김치찌개를 끓였다. 예전 같았으면 상철 것까지 2인분을 끓였을 텐데 은희는 작은 냄비에 1인분만 끓였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은희는 웃을 수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수도꼭지를 활짝 틀었다. 물이 시원하게 쏟아졌다. 이제는 아무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은희는 문득 상철이 생각났다. 설거지할 때마다 뒤에서 다가와 수도꼭지를 잠그던 상철,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은희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울음이 났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봄이 왔다. 은희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보리와 함께. 어느 날 은희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다. 예쁘다. 예전 같았으면 상철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을 텐데. 아니, 상철은 벚꽃 구경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았다. 꽃이 뭐가 좋다고,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다. 은희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상철의 남동생이 서 있었다. 상호 씨, 오랜만이에요. 혼자 계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상호가 앞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형은 만나세요? 아니, 침묵이 흘렀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나 봐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많이 미안하대요, 뭐. 자기가 잘못했대요. 너무 박하게 대했다고.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상철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형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조용히 하고 사람들한테도 덜 시비 걸고. 혹시 형이랑 다시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그래도 상호 씨,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집으로 돌아왔다. 보리가 반겨주었다. 보리야, 엄마 왔어. 소파에 앉아 은희는 생각했다. 상철이 변했다고? 믿기지 않았다. 3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몇 달 만에 변할 리 없었다. 하지만 정말 변했다면?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설령 변했다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아.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만났어? 응. 아니, 왜?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 엄마 한 번만 만나봐. 엄마는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 진짜야, 사람은 안 변해. 엄마도 변했잖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은희는 할 말이 없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만나야 하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희는 상철을 만나기로 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이었다. 은희는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10분 후 상철이 나타났다. 왔어? 응. 침묵이 흘렀다.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희야,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박하게 대했어. 은희는 놀랐다. 상철이 이렇게 먼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검소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거였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너도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은희야,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희는 상철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많이 늙어 보이는 사람. 은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철 씨. 응, 미안해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변할게. 진짜로. 알아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건 당신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변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근데 나랑 함께는 아니에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알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상철이 일어섰다. 그럼 잘 살아. 당신도. 상철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년 후 은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카페 이름은 보리였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희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딸과 아들이었다. 엄마. 애들아, 언제 왔어? 깜짝 선물하려고 왔지.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카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응, 다행히 단골들이 생겼어. 엄마 행복해 보여. 그래? 엄마도 그래. 은희는 정말 행복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충실한 강아지 보리가 있었다. 가끔 상철이 생각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추억일 뿐이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은희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